내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라는 게 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거품이냐, O3를 보면서 거품 논란은 어느 정도 좀 저한테는 사라졌다? 자, 이번에 한국 증시 사실 올 세계 그 수익률에서 아마 꼴찌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뭐 올해 코스닥만 한 23%가 하락했다고 하니까 나스닥 30% 오를 때 그럼 이거 뭐 격차 비교하면 50%가 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거 이제 바닥이지 않느냐, 25년도 들어와서는 좀 만회하지 않겠냐,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하나의 어떤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변수는 뭐 모두가 다 인정을 하실 거고,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가 정치 유튜브도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제외하고 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악재가 더 반영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라고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고, 사실 트럼프 당선되면서 뭐 관세 있고 하고 수출, 뭐 우리나라 수출 문제 생길 테니까 그런 관세에 맞으면서 뭐 한국 수출하는 회사들 힘들 거다,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 악재 다 나온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보면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출 달러를 벌어오긴 더 쉬워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수출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극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는 거고, 한국의 수출이 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 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한 그런 경제 위기가 없다면 사실은 또 그럴 때 세게 가는 게 한국 주식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어쨌든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 이제 요즘에는 업계 분들도 만나지만 제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더 한국 주식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너무 높아져서 좀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쁠 건 없고 이제 좋은 소식은 환율이 수출 경제에는 좀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 대표도 이제 투자 금액이 좀 크시니까 네. 그리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큰 손들이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오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어때요? 분위기가? 주변 분위기로는 약간 지금은 뭐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좀 소수의 제 지인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는 지인들이 미국에 있는 거 좀 팔아서 한국으로 와야겠다. 근데 그 소수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고수들, 그리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좀 넘어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더 많은 비율의 투자자들은 그냥 미국 주식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좌에 당장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에 거의 역대급 금액들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익이 수익이 계속 찍혀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냥 굳이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미국에 계속 투자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대다수고, 근데 약간 고수분들, 소수분들은 지금이 이제 한국 주식 기회인데 미국 주식 좀 뭐 다 팔진 않더라도 좀 팔아서 한국 주식 넘어가야지,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서 좀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이제 뭐 중국의 관세 뭐 60%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브릭스에는 뭐 100%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그런 어떤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정말 한 1년이나 1년 반 지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네, 저도 근데 미국도 어쨌든 법치 국가고 어떤 이 관세를 이제
말로는 뭐 하겠다라고 해도 법적 절차들을 준수해 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저도 당연히 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바로 타격을 단기간에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행적들을 우리가 어쨌든 트럼프가 일기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트럼프란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관세 60% 때리겠다라고 할 때는 관세를 60% 때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그냥 협상가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100% 때리겠다고 하는 것도 뭐 같은 이치고 그래서 협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라는 게 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뭐 아마 이 60%나 100% 이런 관세 극단적인 관세를 때리는 게 현실화되긴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뭐 물건을 이제 살 때 이게 약간 흥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가서 재래시장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기념품을 하나 집으면은 이제 그 기념품 파시는 분은 가격을 되게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싸게 사고 싶을 거고 이제 그 첫 번째 부른 호가를 이제 그런 뭐 관세 60%나 관세 100%로 봐야 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국의 물건들을 어떻게 수출할지 이것들을 더 아마 이제 협상을 해가면서 그림을 잡을 것 같고 이제 그때 사실 2018년 요럴 때는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됐던 정부들의 어떤 대응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고 저는 이제는 세계 정부들이 다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사실 뭐 테슬라도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저도 어려운데 왜냐면은 다만 그 지금의 뷰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게 뭐 가격은 뭐 제가 아까 또 확인하기로는 한 뭐 92,000달러 요 정도 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살짝 내려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열풍은 좀 저는 계속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열풍을 꺾을 만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쨌든 시장을 지배하는 내러티브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거고 이제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이나 세부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보니까 뭐 그런 ETF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도 그 외에 뭐 솔라나라든가 그 조금 더 작은 그런 시총을 가진 코인들도 ETF를 이제 출범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방향성을 좀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된 테마들이 미국에서 뭐 미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뭐 아직 이제 트럼프가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적어도 시장이 실망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도 한 6개월 이상은 돼야지 혹은 1년 가까이 돼야지 시장이 별거 없구만 이라고 하면서 실망을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을 놓고 보면 실망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참 뭐 어려운 자산이지만 그냥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보유를 고려해도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는 점점 좀 쉽게 말하면 디지털 금 같은 어떤 지위를 비트코인이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금이랑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현재 차이가 나거든요. 금이 이제 10배 정도 시가총액이 더 많은데 당장 이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인식이 금과 비트코인을 놓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가기 때문에 저는 금의 시총을 조금씩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 ETF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그 투자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사게끔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맞아요. 있죠. 미국은 지금 가능하죠, 그것들이. 네,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회사에서는 그거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MS에서 뭐 투표했다가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MS에서 안 됐고 뭐 테슬라는 이미 갖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회사는 이미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야, 회사도 거기는 있고. 아니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던데 그 회사 주식 사느니.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버리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매매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매매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주 숙련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냥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전혀 없고, 회사가 현금이 남으면 그걸 갖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회사채를 뭐 CB를 발행하건, 그러니까 주식을 더 찍건 아니면 회사채로 돈을 빌리건 어떻게든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해 와서 다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승할 때는 다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하락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부채를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비트코인을 팔고 갚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갚아야 되는데 더 그 갚을 돈이 없으니까 더 팔면 더 떨어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파생 상품을 대하는 것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AI 버블 논란 이거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25년도에도 올해 주도했던 이 AI 섹터가 계속 갈 것이다. 뭐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PER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일단 AI가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것도 맞는데, 다만 저는 이제 좀 주목받는 섹터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로는 이제 AI 안에 다 있는 건데 주목받는 섹터가 좀 디테일하게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거품 논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AI가 거품이냐, 사실은 이게 예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지금 미국 주식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거품 논란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뭔가를 발표했을 때 항상 가서 지켜보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든 곳이죠. 거기서 O3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3를 보면서 거품 논란은 어느 정도 좀 저한테는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O3가 어떤 부분들이 좀 놀라웠냐면, 그 이제 AI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에서 몇 점 받았어, 뭐에서 몇 점 받았어, 이런 걸 자랑을 하거든요. 마치 내가 수능을 풀어봤더니 점수가 몇 점이 나왔어, 뭐 어떤 문제지를 풀었더니 점수가 몇 점 나왔어, 이런 거를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번에 O3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너무 좀 기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크 AGI라는 벤치마크에서 성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크 AGI라는 시험을 잘 본 건데, 그럼 이게 어떤 시험이냐? 이 시험의 설계자의 목적은 뭐냐면, 애초에 인간은 쉽게 풀지만 인공지능이 풀기 어려운 문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아주 고민해서 만든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뭐 수학 문제 이런 거를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못 풀까? 그런데 인간은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시험 자체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이 문제지가 나온 게 그럼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많은 정말 AI 모델들이 이 시험을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형편이 없었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점을 넘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점을 넘은 AI 모델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10점을 돌파했던 게 올해죠. 올해 9월에 나온 오픈 AI의 O1이었고, 오픈 AI가 만든 첫 번째 이제 추론에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번에 이제 O3가 새로 발표가 됐을 때 87.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압도적으로 잘한 건지에 대해서 물론 이것과 관련된 약간의 논란들은 있는데 저는 이 논란까지 오늘 얘기하면 이제 한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 논란은 좀 차치하고 그걸 떠나서 뭐 약간의 유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100점 만점에 87.5점을 받은 거는 정말 놀랍고 이게 거의 5년 동안 난공불락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 이렇게 잘했다는 것 자체가 오픈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여전히 진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하드웨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스케일링의 법칙이 계속되냐라는 거.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법칙은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 더 사고 컴퓨터 더 사고 서버 더 사고 데이터 센터 더 지으면 성능이 향상 되느냐 이걸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의 법칙이 계속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O3가 나오면서 AI의 거품 논란은 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켠에서는 저한테 되게 놀라웠던 거는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 베오2라는 영상을 만드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영상이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오픈 AI의 그 소라 같은. 그쵸. 오픈 AI 소라의 대항마로 나왔는데 소라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막 강아지가 물 속에서 헤엄치고 막 홍학이 이제 막 그 물에서 막 먹이를 잡고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 같은 거를 구현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 전문가의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 영상 전문가이신 분도 이 얘네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궁금해서 이런 되게 다양한 실험을 다 해봤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셔도 베오2 하면 영상이 나오니까 뭐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자마자 뭐 제가 예전에도 이거는 제가 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제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겠다. 이제 당장 이제 저희 유튜브 하는 분, 그렇지. 저희들도 이제 그 짧은 영상들 이제 자료 영상으로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되면 이제 우리도 사라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대체될 수 있다.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영상 업계 분야의 이 시장 사이즈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 당장은 막 영화나 드라마도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비용이 효율적으로 바뀔까? 그러면 그 과실은 다시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들이 가져갈 텐데. 그래서 이게 챗GPT가 처음에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면 이제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왔고 이 수준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도 있는 수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 도대체 이게 어디 쓰이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쓰이는 곳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리고 가장 최첨단의 인공지능이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AI가 2025년에도 주목은 받을 건데 다만 주도주가 엔비디아는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주도주를 시장에서는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말고 탈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탈 엔비디아 진영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회사를 이제 시장에 선호했던 거죠. 그게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브로드컴 같은 회사고. 네. 근데 꼭 뭐 브로드컴 같은 회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회사들 하드웨어에선 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 AMD가 떠오르네. AMD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마벨이라든가 마벨도 있고. 마벨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반 엔비디아기도 하고 또 이런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적인 거를 만들지만 빅테크들은 자기들이 돌릴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리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인공지능 제미나이 2.0 나오면서는 네. 엔비디아 칩을 하나도 안 썼어요. 네. 이게 정말 시장에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들 지금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초창기 칩들이 좀 망하긴 했는데 테슬라도 이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된다면 사실 이제 이것들을 빅테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마벨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 좀 주목받는 게 2025년에 제가 기대하는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걸로 기대하는 건 바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물론 최근에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혹은 AI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내년 그러니까 25년에도 이 AI는 계속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진영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날 것이다. 그 외에 또 섹터 보고 있는 데는 없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결국에는 모든 거를 좀 바꿔놓을 거라서 뭐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장 좋았던 두 개 회사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팔란티어였고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팔란티어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처럼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있는 사실 생각보다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이제 걔네들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제 만들어줘서 기업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AI가 B2C로 쓰기에는 숙련된 사람들 많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있고 근데 회사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채택하고 있는 움직임이 사실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이제 많이 올랐고 이런 팔란티어를 비롯한 이런 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B2B에서 AI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들이 저는 올해 내년에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하나 중에 많이 오른 건 엠러빈이라는 회사인데 엠러빈이라는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건 약간 메타랑도 아이디어는 살짝 비슷한 건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AI로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광고를 중개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광고를 중개해줄 때는 아주 단기간에 저라는 사람을 파악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광고를 화면에 이제 딱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갖고 있는 재고들 중에서. 근데 이거를 기존의 기술로 했을 때는 효율이 별로 안 나왔다가 이제 AI를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더 좋아할 만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당장 AI와 관련돼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그런 섹터가 좀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우주 산업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거의 한 700% 올랐나? 엄청나게 올해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우주 관련된 회사들도 다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도 약간 꿈이긴 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주와 관련된 것도 좀 서서히 나아가고 있고 뭐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양자 컴퓨터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제 지인 중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 중에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 사람은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그렇게 아주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뭐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이 주가와 실적이 만나야 되는데
아직과 주가와 실적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장벽이 있는지를 알다 아니까.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딥하게 보진 않아서 양자 컴퓨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밈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또 밈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은 제가 맞아요. 딥하게 김 안 봐서. 대표도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네. 네,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은 좀 그런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실무에서 되고 이게 실제로 되는 것들이 어려운지를 매번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김단태, 네, 또 우리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죠. 김단태 대표 모시고 미국 증시 그리고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김단태 대표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